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68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연 선임기자, 구혜영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매일매일 당대표 후보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말 자체가 좀 워낙 뜨겁고 좀 서로 네거티브도 많아서 이 열기가 과연 바른 열기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짚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당대표 선거에서 살짝 돌려서 최고위원 후보 선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방송일은 16일 일요일인데 이게 사전 녹화라서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큰 추세가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득표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금 충청권, 부울경, 인천, 제주, 대구, 경북까지 보면 최민희 후보가 84,466표로 한 20.28% 정도 되고요. 박선원 후보가 2위입니다. 16.74%. 그다음에 3위가 한민수 후보로 14.39%. 그다음 서미화 후보가 14.24%. 뭐 이런 이제 주요 후보들 순위가 그렇고, 나머지 이제 한 명을 가리는 5위가 김용 후보가 12.65%, 이성윤 후보가 11.88%. 그 자리가 제일 간당간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가 표 차이가 조금 좁혀지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 추세는 좀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데 이런 추세가 전당대회 당일까지 좀 간다고 보십니까? 이게 점점 좁혀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처음에 뭐 이제 여론조사 전당대회 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이제 1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워낙 인지도가 압도적이라서요.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최근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특히 뭐 축구협 관계자 불러가지고 뭐 왜 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호남,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호남 지역에 이제 투표는 이제 개표가 다 돼서 나올 텐데, 거기하고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해도 38%인데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냐면,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 지지자들,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최민희 대표가 지금 약간 추세가 좀 하락하는 추세잖아요. 거기서도 원래는 최민희 의원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찍을 예정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그 표를 갖다가 한민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성현 의원한테 분산해서 두 사람을 찍는, 왜냐하면 최고위원 투표는 두 사람을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인즉슨 수석 최고위원을 포기하더라도 한 사람을 더 끌어올린다, 뭐 약간 이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당원 당규상 수석 최고위원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대표 선거가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 선거가 거의 너무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 최고위원 선거는 필연적으로 줄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쐐기를 받기 위해서 대표 후보군들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당원 당규상 개념이 없는 말이죠. 없는 말인데, 이제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양측에서 다 그래요. 수석 최고위원은 하늘에 맡기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3명 전술로 가는 거죠. 3명 전술로 가는 건데,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세 사람을 수석 최고위원은 하늘에 맡기겠다 이제 뭐 이런 말이 양쪽에서 공이 다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아주 독특한 줄투표 성향의 강화. 그 다음에 이게 유력 당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종속 효과. 이게 견제론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아무래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대표를 더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후보군이 구성이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
최민희 후보와 그다음에 박선원 후보의 승부가 결정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도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최고위원이 뭐 친척파냐, 그다음에 뭐 그 친석이냐에 갈라져 있어서 나중에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투표 과정에서도 뭐 생일별로 누구를 고르게 배분해서 직접 이런 이야기까지도 상당히 이거는 나왔잖아요. 좀 비민주적이고 말이 안 되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탐구할 인물이 바로 최민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못지않게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양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1960년생이고요. 서울 동작구에서 태어났고요. 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민언연 전신인데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뭐 줄여서 민언협이라고 하는데 이때 80년대에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진보지였는데 월간 말지 1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민언연 간사를 맡았고요. 중앙위원하고 사무국장을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 민언협이 나중에 이름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라고 바꿨거든요. 여기서 사무총장을 역임했고요. 지금 이것이 이름이 이제 민주언론시민연합, 우리가 보통 민언연 하는 언론 감시 역할을 하는 민언연에서 상임대표까지 맡았습니다. 그 2000년에 자연치유 육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자연건강육아단체인 수수팥떡 아이사랑 모임 이걸 창설을 해가지고요. 15년 동안 대표를 맡았는데요. 당시 뭐 방송 보면 방송에도 출연 많이 했는데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출연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다. 맞습니다. 대중적 상식과 거리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황금빛 똥을 눕는 아이 책 제목이 이건데 이게 2001년에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썼는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 정말 너무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동이 났다. 이 곱동이 뭐냐면 대장염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을 곱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멈췄다. 그다음에 불임은 잘못된 성생활의 결과다. 뭐 우유를 먹고 큰 애들은 성질이 난폭하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첫 사흘은 굶기고 100분 동안은 발가벗겨 두어야 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는데 이건 네. 좀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논란이 좀 크게 됐었냐면 2024년에 총선 때 이분이 남양주 민주당 후보로 그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때 모 보수지에서 이분이 사실 예전에 안티조선 운동을 했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이번에 뭐 오마이뉴스 TV 뭐 얘기할 때도 뭐 조선일보 출신 기자다 뭐 이렇게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이걸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금지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언론중재위를 거쳐서 반론 보도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찾아보면 그 밑에 반론 보도문이 있는데 책에 언급된 양귀비는 마약성 양귀비가 아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자기 철학과 어떤 주관은 굉장히 뚜렷하신 분 같아요. 이게 예.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책을 내시고 또 이걸 자기가 옳다고 이거는 비아냥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상당히 자기 주관과 철학은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 의원에 대한 소개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조선 운동도 주도를 했고요. 언론개혁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여당 몫의 방송위원회 위원을 했고 거기서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2010년에 배우 문성근 씨하고 같이 야권통합 국민의 명령이라는 정치 운동을 했고 이듬해에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이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과 하고 합쳐져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해찬 총리하고도 인연이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정확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계기가 되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이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는 총선에서 떨어집니다. 남양주 병에 출마를 했다 낙선을 했고 이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2018년인데요. 피선거권이 제한이 됐겠네요. 예, 5년 동안 그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2021년에 그때 대사면을 했었는데 그때 사면돼서 복권이 돼가지고 22년에 이재명 후보 캠프 대선 때 미디어 특보 단장으로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 이분을 갖다가 그 방통위 상임위 후보자로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으로 추천을 했고 뭐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선임안을 가결을 시켰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유명해졌죠. 예,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제22대 총선 때 남양주시 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22대 국회 전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방위 위원장을 해서 숱한 설화를 낳았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소개를 잘 들었는데요. 언론계에서 워낙 오래 활동하신 분인 만큼 사실 우리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분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개인적 친분을 떠나서 두 분 혹시 좀 최민희 의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그 정치부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그 뭐 얘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도 뭐 이렇게 친한 선배들하고 이렇게 좀 봤는데 그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로 갈리는 분이죠. 저도 그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하다. 그 다음에 본인이 옳다고 믿으면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불리 안 따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이셨겠죠. 좌가 오면 안 하고 직진하고 이걸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뭐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어찌됐든 이 출발 자체가 안티조선 그러니까 뭐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그 시민운동 이건 반드시 상대를 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그런 정체성이 좀 그러니까 아와 피아를 가르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화 운동 시대의 그 뭐 빛과 그림자 같아요. 이분을 보면. 그래서 좀 안티조선 운동으로 시작하고 이 시민 운동을 반대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을 보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걸 고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서 가는 정치인이 있고 그게 아니라 쟤는 정말 적이야 안티야 타도해야 돼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정청래 있어요. 후보랑 좀 닮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선을 긋고 프레임 잘 짜고 좀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좀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다라는 평가 아주 극단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 정상화가 됐든 언론 개혁이 됐든 간에 이 그 언론 개혁의 핵심은 언론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언론 개혁의 핵심은 소통하고 민주적 공론의 장에서 뭔가 끊임없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제 좀 그런 것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통의 평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여기저기 들은 얘기를 보면은 평가는 상당히 일관됐습니다. 지금 구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하실 때도 보면 좀 우리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연설하실 때 뭐 언론 90%가 김민석 후보 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저도 90%에 해당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워낙 유명해진 사건이지만 오마이TV 기자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보좌진들이 종이 앞으로 들고 와서 막 카틀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하는데 이걸 보고 좀 이게 뭔가 이건 이제 저 듣도 보도 못한 행위였는데 해명이 좀 그랬어요.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뭐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게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자꾸 자기 카메라 뒤에 자기의 안 좋은 게 찍히니까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론의 승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언론을 향해 편파적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뭐 이렇게 막는 거 이런 행동은 사실 언론 자유를 좀 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두 분은 전당대회 내내 보여준 최 의원 행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께서는 뭐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오만함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서미아 의원이 그 연설을 할 때도 거기서 이제 혼자 딴소리하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좀 자중시키니까 같이 싸우고 이런 모습이 나중에 악수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상당히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서미아 의원이 저기 눈이 안 보이는데 그분을 패싱하고 뭐 이런 모습도 굉장히 보기 싫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오마이TV 취재진 이게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A4 용지로 가렸던 보좌진이 그 뭐 최민희 의원하고 최민희 후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이제 나오던데. 그 취재진의 카메라를 갖다가 그렇게 뭐 저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찍히는지 감시하려고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A4 용지로 가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식이 정말 상식 이하의 행위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과방위원장 시절에도 MBC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리한 그런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을 질책하는 것을 넘어서 퇴장을 시켰잖아요.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민희 의원이 언론개혁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말지 기자 출신이었고 그럼 뭐 개혁도 좋지만 그 개혁에 수반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뭐 정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보였던 입틀막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신조어가 나왔죠. 카틀막이라고. 카틀막. 예. 아 사실 뭐 기자로서는 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 보좌진들 모임 그 약간 뭐라 그러나 익명 무슨 게시판 같은 게 있어요. 대나무숲.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건 국회 무슨 제보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텔레그램 기반인데 제가 들어가서 본 건 아니고 아는 분이 전해주셨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카메라 촬영 막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메라를 사적으로 틀어막을 일은 아니지. 반대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카메라를 누군가 틀어막으면 최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냐 하면서 보도가 마음에 안 들면 언론중재에 가면 되지 취재 중인 기자에게 왜 물리력을 행사하냐. 이게 국회 보좌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최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다시 들어가 볼 텐데요. 국회 입성은 2012년 19대 국회 때였는데 초선 최민희 의원은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그때 비례대표였죠.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문방위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전문성은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있죠. 그러니까 막 서류를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고 그다음에 아주 그 좀 치열하게 막 준비하고 그런 거는 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 그래서 공영방송들이 동시 파업하는 막 그런 사태도 있었었는데 그때 문방위 상임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김울동 의원이 뭐 이렇게 뭐 무슨 판넬에 이렇게 뭘 들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최민희 의원이 MBC에서 사주 받은 거냐 이런 식으로 막 공개 질의도 하고 그랬던 당시 MBC 이명박 정권의 그 김재철 사장 네, 그렇죠. MBC였겠죠? 막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좀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엔 안 나는데 대부분 그런 성격 유의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 저기 박주현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12년의 공백이 있었고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그 피선거권 제한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2024년에는 그 소위 말하는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왜 근데 전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 아까 저기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이 이제 본인은 자기가 그만큼 투쟁력이 센 사람이다 공격수로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자부심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최 의원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가지고 지금 최고위원도 뭐 1등을 계속 해왔던 그런 배경이 어쨌든 된 인상은 것도 상당히 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공격수가 또 필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방송 3법 개정안이라든가 방통위 관련한 청문회를 뭐 속전속결로 끌어가고 있는 이런 추진력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발언을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시간을 갖다 많이 빼먹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뭐 욕도 먹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발언권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뭐 국민의힘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고 지지층들은 그거 보면서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그랬겠죠. 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려진 굉장히 이걸 또 전국적으로 또 본인의 이름을 날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제 청첩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딸 결혼식을 그것도 이제 국감 기관에 피감 기관과 관련된 단체에 청첩장을 전달하거나 그럼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또 시키거나 국감기관에는 피감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받았다고 전화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악건인 것은 자기가 자기가 문과 출신인데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제대로 못 챙겼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 보도부장을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과방위원장을 굉장히 잘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이면에는 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좀 이렇게 명성을 떨치게 한 그런 결과도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설의 과방위원장도 이분은 항상 찬반이 평가가 나눠지는데 단독 처리 건수만 보면요. 그때 1위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 6개월 동안 101건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가 2위였어요. 50건.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를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두 분이 좀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수지사랑 지금 최 의원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찬반 논란이 또 굉장히 컸어서 전설은 전설인데 악명의 전설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개혁 전도사다 이런 평가가 이제 또 지지층은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게 과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산업체제 개편하고 IT 관련한 민생산업 관련한 법안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 전문이 아니. 네, 그런 게 다 뒷전에 밀리고 과방위가 이렇게 주목받았던 국회가 없었어요. 정쟁 상임위로 막 알려지면 전설의 과방위원장은 맞네요. 맞죠. 네. 덧붙여서 저도 좀 들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국회 재보핑이라는 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최민희 의원이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받은 글 돌아다니는 형태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최민희가 전설의 과방위원장 이야기할 때마다 과방위 보좌관은 PTSD 온다. 뭐 이렇게 돌았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달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양론이 다 있어요. 전설은 전설인데 집권여당 되어서 당정협의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 그래서 엇박자 나왔는데 제발 전설의 과방위원장 좀 금지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당 때 활약은 인정한다. 이진숙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 꼴 만든 거 최민희 아니었으면 아직도 이진숙은 건재했을 거다. 그래서 욕할 건 하고 인정할 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정치라는 것이 여야가 서로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타협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적대시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좋지 않고 이분이 요즘에 너무 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장 이분의 또 명성을 드높인 사건이 축구협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청문회 할 때였잖아요. 거기서 뭐 엉뚱한 잘못된 영상을 갖다 하고 왜 이재성 손흥민 선수 안 썼냐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거 항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자막까지 붙여서 했는데 자막은 원래 붙어 있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를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왜 졌어요?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합니까?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낮으셨던 것 같고 준비가 살짝 좀 덜 된 상황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주목받는 그림은 예상을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 기자께서 축의금 사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좀 박선원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30이 떠나는 시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영향이 있습니까? 당시 지지율
다 뭐 추이나 당시 전국 상황 보면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서울하고 12개 경기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거하고 불에 기름을 부은 그렇죠. 격이네요. 그다음에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돌발 청문회를 하면서 완전히 그때 이른바 중수청 지지율이 흔들리던 때였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들 지지층. 그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제 붙여놓으니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딸 결혼식, 국감기간에, 두 번째 청첩장에 계좌번호하고 카드 결제 기능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해명 과정, 양자역학, 그다음에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붙이면 저도 여기서 붙이고 네. 싶은 게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 받는 거랑 노무현 정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당이 결국 윤리심판원이 경고 조치에 그쳤어요. 이 모든 이 절차들을 보면 젊은 층이 보기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다음에 이 뭐야 이거 지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면서 의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자체가 어떤 특권의식 이런 거를 좀 도드라지게 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이 20%대였고 국민의힘이 40%대였어요. 역할을 하신 건 맞네요. 네. 엄청난 하락을 했었죠. 그 이분이 이제 과방위원장 시절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이제 넘길 수가 없는 건데 그 악수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이분도 역시 딴지 신봉자인데 김어준 대표가 KTV가 의도적으로 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을 편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그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후보께서 직접 나서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이 굉장히 커졌던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최 후보는 그 제명인의 마을 여기서 이제 강퇴를 당했다고 강퇴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 의원의 지지 기반이 그 당내 강성 지지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로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 요즘은 팀 김어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그램 뭐 스튜디오 여기 나가서 이제 뭐 나가 주로 출연을 해가지고 여론을 갖다 형성하는 뭐 평론가, 정치인, 그 중에서 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정청래, 최민희, 그다음에 유신민 평론가 뭐 그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 딴지일보가 이제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만든 그런 매체잖아요. 그 딴지일보 회원들이 최민희 의원을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가장 든든한 우건이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 민원을 자기가 이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본인이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 상황이 맞지도 않았어요. 예, 맞지도 않았죠. 네.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죠. 그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민주당 전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에 썼다가 삭제한 글입니다. 근데 격한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살짝 마사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이라는 착한 나라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두 분이 계시다. 이 두 분이란 말은 제가 상당히 좀 완화시킨 표현입니다. 나는 그동안 두 사람이 나쁜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비난을 하더라도 그냥 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며 참고 용서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용서와 간영은 뭐 방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도하는 것에 비판을 하면 뭐 비난과 험담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하면서 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매몰차게 비난하고 괴롭힌다. 대충 짐작은 되시죠? 이런 이제 상당히 제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밌는데 이분이 나는 개신교 장로다. 그래서 장로는 오로지 사랑과 관용의 자세로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고 이런 자세로 내가 끊임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 나쁜 장로라고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들을 비판하는 길에는 나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글을 썼다가 지우셨어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제가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면 최전선에서 그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공세를 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수석 최고위원 자리 다툼으로 보십니까? 지금 판세는 박선원 의원이 많이 좁혀가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한 2% 정도로 좁혀졌죠. 더군다나 이번 호남에 나주 출신의 영산포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서 호남이 이래저래 아니 근데 저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민주당이 워낙 뭐 호남당이라는 이야기들은 하지만 너무 이제 이번에 수석이 아니라 그 최고위원들을 보면 그 초선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 출신 지역이 다 이제 호남 일색이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최민희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게 좀 지역도 좀 골고루 좀 배분되면 이거 좋겠는데.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거 활용을 해서 네. 지역 안배를 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네. 출마하신 분들이 좀 그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좀 드릴 게 또 있는데 저도 이제 아까 그 왜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 그 구의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예전에 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후원회는 언제 했냐면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비판 기사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의원들도 이제 그때는 야구 뭐 서로 아는 사이끼리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나왔었는데 저도 그때 결혼식까지 하는 이런 그 담대한 분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명인의 마을이 지난번에 1차 그 예비 경선 직후에 7월 23일 날 밤에 전격적으로 한민수 후보도 강퇴를 했어요. 저 그 얘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2024년 3월 이후에 활동이 전무하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이로써 팀 정청래 전원이 지금 강퇴를 했다라는. 그 제명인의 네. 마을에서 최민희 의원을 강퇴시킬 때 이들도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그 투표율이 93%가 넘었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이제 최민희 의원이 반명이다 이렇게 찍히는 첫 그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반명이라기보단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분은 그냥 지금 딴지일보에 많이 그 의존을 많이 하게 계시는데 딴지일보에 따라서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김어준 대표를 많이 좀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 이제 친명이었는데 굳이 지금 자기가 반명을 한다기보단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반명의 그 대열에 오르지 않았나. 근데 아마 지금도 본인한테 물으면 자기 아니라고 얘기해요. 부인을 자기는 하겠죠. 저기 친 정청래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친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명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자기가 정말 친명이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불편해하는 것을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좀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조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그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어떻게 친명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박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 애정 이게 무한 애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같아서는 혹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견고해진 건지 아니면 전부터 좀 두터운 교류가 있었습니까? 본인 말로는 노사모 활동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하고 자기가 2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민원연 사무총장일 때도 신문법을 같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방송인 설치법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정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 지금 당 대표였을 때도 자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일을 같이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정청래 대표는 이제 뭐 누구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굉장히 한결같이 정직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가는 그런 저초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대표를 하려고 총리가 되기 전부터 총리를 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내심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갖다가 신뢰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해관계가 좀 있을 텐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그 굉장히 필요한 사람한테 잘한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분이 지금 지역구가 남양주 갑이죠. 갑인데 비례를 하시고 이제 남양주로 가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박기춘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그 의원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남양주 그 을에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그 남양주에 굉장한 그 토호세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이 아니라 옛날 말로 하면 토호고
남양주에서 태어나셨고 남양주가 고향이고 남양주에서 어떤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국장도 하셨고 도의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하고 이분이 남양주 힘이 센데 이제 그 최민희 의원이 이분한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기춘 의원이 분양대행업자한테 그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불법자금 수수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의원직이 날아가셨는데 이 재판에 최민희 의원이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이건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들은 건데요. 사실 그때 박기춘 의원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불법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의원직이 날아가신 건데 그 재판이 무슨 시국 사범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판에 꼬박꼬박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기 목표가 생기고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좀 드리는 정성, 이런 집념 이런 건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설의 과방위원장도 되셨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우리가 정치권의 역학관계 얘기를 했고 지금 그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후보 친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명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민희 의원이 그 친명의 궤적에서 벗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퇴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치러지면서 이제 뭐 그 김민석 후보를 그 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이제 본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일배 이런 표현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을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필요하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위원회 들어가면 또 바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최민희 의원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그런 건 같아가지고 아니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집념, 네. 확고한 그 가치관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런 행동들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는 네. 차원에서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면 좀 겸손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최민희 의원 뭐 그 관통하는 지금 최민희 의원의 행보를 보면 이게 권력에 예민하다. 뭐 다 예민하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다 예민하죠. 근데 유난히 지금 민주당 정치 상황이 지금 보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그 이 어떤 당정청 일체 정당으로 갈 거냐. 이거는 뭐 그 어떤 이를테면 옛날로 치면 귀족정 형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아주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내거는 구호들이 보면 1인 1표제로 시작해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이 당 저변에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개편 작업에 따라서 아주 충실하게 움직이는 행보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친분 관계를 떠나서 이게 그 정치인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면 내부에 엄청난 정치 투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 모 인사가 한 말인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해 안 되는 행보라든가 아니 이 사람은 친명이라 그랬는데 뭐 친청으로 됐다. 근데 본인은 친청이 아니라 친청대 친석으로 이번 전대는 가야 된다고 하고 친명 반명의 구도에서 반명이 이게 사실은 착시 현상이 있다. 친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친문에 이낙연계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낙연계를 빼고 친이해찬계라는 비공식 계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보면 이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이번 전대를 거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당정청 대통령 중심의 기존의 어떤 집권 여당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분기점에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민희 후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제 이분이 이제 친명이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그 일화가 있는데 202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2004년이었는데요. 그때 언론에서 무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명계의 움직임에 되게 관심을 쏟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최 의원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장애 집회에서 만난 유튜버한테 비명계를 겨냥을 해서 한 말인데 움직이면 죽인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나중에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말이 좀 과하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을 뭐 비호화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호화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좀 태도가 많이 이제 또 이제 전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한테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제가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나는 김민석을 민다 이렇게 딱 찍어버리니까 본인은 친명이라고 하면서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 드니까 중간중간 말이 이제 엇나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친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를 갖다 자기가 바로 반박해서 페북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올리는데. 이제 그 과정이 점점 밀려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누가 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권은 짧다 이 말은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그렇죠. 말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반명이 됐는데 그렇게 좀 밀려가는 과정에서 된 것 같고 최민희 후보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잠깐 구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최민희 의원이 그 이해찬계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최민희 의원하고 이해찬 전 총리 뭐 인연이 좀 이어진 게 있나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죠. 이해찬 전 총리가 민통년 정책실장 시절에 말지 기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87년 6월 항쟁 전후로 했었을 때 제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끈끈했습니까? 그 서로 가족 같았죠. 그러니까 아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 항소 이유서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인가 월간조선이 전문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말지가 그 끝에 그 항소 이유서 아주 유명한 구절 마지막 부분을 제일 먼저 실었던 게 말지예요. 그런 오랜 인연이 있죠. 그러니까 거군요. 이해찬 총리, 그러니까 제야풀이 서로 좁았기 때문에 서로 분야를 초월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87년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6월 항쟁 때 한우산 아래 다 있었어요. 그때 이해찬 총리는 아주 지도자 역할을 했었고 최민희 의원은 집행위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연도 있는 데다가 이 최민희 의원은 언론 개혁을 실행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민주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해찬 총리는 민주당 집권 20년을 강조할 정도로 어떤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에 있어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쭉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어떤 의식이 굉장히 긴밀히 이런 정체성을 공유해온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해찬 전 총리의 회고록을 이거 대담자로 최민희 의원을 이해찬 전 총리가 아예 지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책이 나왔거든요. 2022년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신뢰도 있고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분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제 개인 견해인데요. 이해찬 총리가 과연 이 광경을 보면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해찬 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한 친명이셨고 후원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문득 이해찬 전 총리가 또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실 텐데 분명히 최민희 의원도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럴 텐데 오랜 동지가 맞고 다 그런데 다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밀어야 될 때다 내지는 뭐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여기는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좀 선을 긋지 않았을까 하는 이게 제 추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요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 작년에 그 정태춘 박은옥 님의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연에 그 이해찬 전 총리 사모님하고 그 김혜경 여사하고 두 분이 와서 같이 관람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저희끼리는 화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이게 부부간에도 좀 관계가 있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해찬 총리가 비판은 좋대 너무 나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과연 그랬다면 그 유시민 전 의원이 뭐 참혹한 뭐 실패를 맛본다 내지는 뭐 어물전 뭐 썩은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 얘기를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수석 최고위원은 아니더라도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좀 곁들여서 미래를 그려본다면 어떤 최고위원이 될지 우선 정청래 당대표가 됐을 때 최민희 최고위원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 구분 지을 것 없이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일 땐 당연히 이렇게 합을 맞춰서 잘할 거 뭐 열심히 할 거라고 근데 아주 더 공격적이 되겠죠. 두 분이 같이 한다면 김민석 당대표일 때 아까 사실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최민희 의원하고 정말 친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으려고 했거든요. 찾아서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이제 그 사이가 좀 안 좋고 심지어 좀 다퉜다 이런 분들은 많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제 네.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자기들끼리 서로 싫어해요. 네, 네. 그런데 물론 최민희 의원한테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태세 전환을 할 것이다. 김민석 당대표한테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그리고 칭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예상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당원 당규에도 물론 없지만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이번 대표가 되시는 분은 절대 물러날 일이 없잖아요. 공천권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년에 비해서도 더더군다나 수석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마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궁금한 네. 게 그 역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최민희 최고위원회는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어갈까도 좀 궁금해지네요. 지금 통합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더 네. 많이 하는 말이에요. 예, 하고 있어서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는 어떤 전략으로 이제 그 좀 가는 걸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아무리 지도부여도 그때 총선 당시의 어떤 노선이라든가 원칙에 맞지 않으면 지도부여도 과감히 컷오프? 뭐 좀 그런 얘기들도 좀 뭐 있다고 하니 그거는 뭐 또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최민희 의원 얘기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의 그 당락은 17일 날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물로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물은 그 역시 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데 이번에는 그 친명계 핵심으로 그리고 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명해진 선미화 최고 후보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인지도 측면에서 살짝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 전대를 거치면서 입지, 뭐 존재감 이런 게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씀을 참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선미화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예, 1967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이 발병해서 1급 시각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그 2002년도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목포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쭉 이렇게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전남 지역에서 여성 장애인 연대라든가 인권운동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2012년도에는 아예 대학원에서 이 체계적인 공부를 또 더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이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목포 시의원이 되십니다. 비례로. 그 다음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이게 아마 그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임명된 사례가 뭐 최초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활동하고 나셔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이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비례대표가 원래는 3번이었었어요. 3번이었는데 앞에 이제 두 분이 물러나시면서 사실상 비례 1번으로 공천이 되셔서 저도 그 과정이 좀 기억이 나는 것 네,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들어오셔서 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주 그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가진 의원으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원입니다. 이분의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이제 최초의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내셨고요. 그 다음에 전남 여성 장애인 연대 공동 대표를 했고요. 이 활동을 발판으로 해서 2010년도에 장애인 직능 대표로 이제 그 시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목포에서.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라든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이런 거를 발의를 했고 이 이력을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이분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게 사실 저도 이분 만나봐서 좀 인터뷰를 좀 짙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네. 병이 발병을 해서 이제 시력을 잃은 건데 초등학교 때 그 첫사랑 그 남편이 그 마음을 그 변치 않고 해서 결혼까지 간 그런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들은 게 이분이 저도 그냥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갑자기 발병을 하셔서 그렇게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시험을 볼 수가 없었대요. 뭐 점자를 그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대학에 못 들어가시고 뒤늦게 이제 학업을 이어가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시고 자기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게 24년에 이제 이분이 국회에 입성 후에 언론사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혐오 정치를 끝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전장현하고 갈등하던 시기여서 이 인터뷰가 사실상 좀 저는 더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실제로 이 서미화 의원께서 2년 동안 혐오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5월 30일 개원 첫날에 그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을 발의해서 1호 법안 타이틀을 발의했고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보좌진들을 교대해서 3박 4일 동안 밤새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범야권 의원들 27명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국가인권위 개혁에도 상당히 앞장서셨죠. 그때 국회 내에서 인권위 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도 맡으셔가지고 뭐 내란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할 때 인권위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거를 발의하는 법안도 내시고 그다음에 무자격 인권위원들 그때 김용환 상임위원들이나 얼마나 이 공분을 자아냈습니까? 본인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골라내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장애인이어서 뭐 최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장애를 가지신 의원들하고 다른 걸 제가 곰곰이 보면 자기 영역을 넓혀왔어요. 당사자 운동, 그러니까 장애인 운동, 여성 운동, 그다음에 시의원도 하면서 정치 이렇게 계속 그다음에 인권위 개혁 운동.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계속 넓혀오면서 대중성도 쌓고 전문성도 더 쌓고 또 민주당 내에 어떤 고유한 정서에 굉장히 부합하시는 분이에요. 권력지향적인 어떤 여의도 정치판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굉장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도드라진 데다가 그런 어떤 약자의 역할론을 전문성하고 이제 부합을 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그 자기 영역을 넓혀오신 분 굉장히 이분이 독특하죠.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게 된 게 본인의 의지보다 동료 의원들이 나가라. 특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최민희 의원한테 대적할 만한 여성 의원은 당신이다. 뭐 커리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직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약간 전문성은 있는데 의원들하고 못 어울리거나 여의도 정치에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냥 여의도 정치에 스스로 녹아들었다. 네, 네. 그래서 말씀도 찰지게 하시고 인상 깊었던 건 불법 계엄 때 담 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욕을 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좀 털털하고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결단력, 당찬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시고 대화 나눠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쉽게도 좀 만날 기회가는 없었고요. 전에 들으신 얘기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이제 법안 하나를 낼 때도 굉장히 그 주변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당사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편협하고 전투적이기 쉽고 독선적이고 왜 내 문제 이렇게 해결 안 해줘 자기 문제에 선착을 하다 보니까 편협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냥 여의도 분 같아요 원래. 예. 저는 이분한테 가장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호남 사투리를 아주 걸쭉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일부러 막 고치려고도 하는데 더 잘 썼어요. 특히 서울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뭐 호남 차별 정서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좀 있었으니까 오히려 감추고 경상도 쪽 사람들은 뭐 사투리를 써도 호남 사람들은 숨겼는데 이분은 너무 이제 사투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정겹게 다가오고 사실 이번에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투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그 친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이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다. 너무 적극적이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정치를 안 하길 바랬는데 혹시 몸 상하고 이럴까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니까 정치에는 딱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 그룹의 핵심이 됐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 따로 인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서미아 의원이 현재 4위인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하게 최고위원이 될 것 같고 이제 호남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좀 더 등수가 올라올 가능성도 당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나눌 분은 임미애 의원입니다. 사실 처음 기획에서는 우리가 당선권만 다뤄야 되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서미아 의원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PD께서 임미애 의원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두 분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말해야 할 후보자라고 하시길래 저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영상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좀 범상치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도 그렇고 어떤 과거의 이력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좀 임미애 의원도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미애 의원 어떤 정치인입니까? 예, 1966년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태어나고 성장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했고요. 1987년 6월 항쟁 때 이대 총학생 회장이었고요. 그때 전대협 1기를 이끈 주요 멤버였습니다. 이력은 아주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분이 민가협,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간사로 일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같이 운동권이었던 1992년에 같은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 김현건 이분 김영건 씨하고 결혼하면서 남편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요. 거기 농촌으로 들어가서 진짜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무대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농촌 현장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부터 차분차분 정치적 기반을 닦아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자기는 과수원을 했었는데 그 시댁이 과수원을 했거든요. 과수원에서 이제 재배한 자두, 사과 이런 거 트럭에다 싣고 장사하러 다녔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아들 둘인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해서 어머니 회장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2년 연속됐고 그러면서 그때 무슨 공동육아 그다음에 바자회를 통해서 운동부 지원이 굉장히 열렬한 활약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복지관에서 할머니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치킨, 버스 이런 거를 가르쳐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시의원, 도의원이 됐을 때도 굉장히 이분들이 지지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분의 특이한 경력은 특이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경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것도 경북 의성에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참패했었거든요. 당은 참패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경북 의성에서 이분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또 1등으로 또 재선인에 성공을 했고요. 2014년에는 이분이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준비하다가. 왜냐하면 세월호가 터졌잖아요. 차마 유세를 하면서 내가 웃는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내가 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군의원이었고요.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구 의원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요. 지역 가릴 것도 없고 전북 빼놓고는 다 집니다. 서울 심지어 광주 전남 다 졌어요. 당시에 9석 민주당한테. 그래서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경북 의성에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당선이 됐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때 기자들이 제대로 약간 주목을 덜했던 느낌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18년 도의원이 또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듬해 경북 공무원 노조가 선정한 베스트 도의원상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 2015년이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이제 386은 이제 그만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2022년 제가 이때 이제 지선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던 건데 이분이 그때 경북도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이번에는 지역주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 전략지역 몫의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게 이제 TK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게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임미애 의원 얘기를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력을 보니까 이 이력이면은 2000년도에 김대중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에 당시에 386이죠.
굉장히 영입을 많이 해서 이때 들어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2004년 탄핵 국면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충분히 공천을 받아서 들어가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지녔다 이렇게 맞아요. 느껴져요. 왜냐하면 87항쟁에서 굉장히 그 주요 역할을 했고 또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맘만 먹었으면 벌써 배지를 몇 번을 달았을 것으로 저는 맞아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양만 보면 되게 좀 참한 인상인데 강단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성격은 좀 어떠십니까? 네, 좀 뭐 저는 자주 만난 편이고 또 지역이 고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만날 기회도 많았는데 참고로 저 구의원께서는 포항이십니다. 외유내강형이 맞고요. 근데 깐깐해요. 음. 깐깐하고 예를 들어서 이개파 저개파 쫓아다니고 자기 정치에 철학이 없는 사람한테 대놓고 물어요. 너 도대체 정치 왜 하냐. 이런 식으로도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 인사는 이 그 임미애 의원에 대한 평을 386 중에서 가장 86 그룹 중에서 성찰적인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정치를 안 했던 거 보면 사리사욕을 앞세운 분은 분명히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3선 이상은 했을 이력을 지금 가지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뭐 우상호, 조정식, 이인영 이분들이 다 전대협 동기들이거든요. 이분 다 좀 4선, 5선, 6선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그리고 성격이 평정심이 강해요. 아, 감정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찰적인 인물이다. 저도 똑같은 표현을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특히 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에서는 이렇게 밑바닥부터 뭐 이제 뭐 화려한 무슨 뭐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무슨 교수 출신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국회에 뭐 세워가지고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대통령까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닦아와서 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런 바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밑바닥이 아니라 경북이면 거의 그렇죠. 이거는 보통 사람 같으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민주당. 이번 전대에서 대표 최고위원 선거 통틀어서 정책과 비전에 관한 내용 처음 얘기했죠. 정치개혁 의제 선거법 개정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활동 영역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는 김부겸 이후에 어떤 지역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인물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기대도 갖고 있는데 이분이 비례대표가 못 될 뻔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번 그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김영권 전 의원이 남편을 했는데 대구 경북 험지에서 온 그 정치하는 사람 니들 부부만 있는 거 아니다. 남편이 했는데 왜 또 부인까지 하느냐.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했고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왜 이 TK를 살려야 할 정치 에너지를 임미애 김영권 부부가 다 독차지하느냐. 그때 당시 비례 선정할 때 이것 때문에 한번 제동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좀 우여곡절을 겪은 거는 있는데 그때도 임미애 의원은 아주 당차게 얘기했죠. 내가 남편 덕보고 정치한 것도 아니고 정치도 내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다. 왜 이거를 자꾸 부창부수의 개념으로 보는지 그런 아주 그 낡은 정치관을 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제가 들은 거는 남편보다 본인 그 임미애 의원이 네. 정치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었습니다. 남편은 소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 지금 이제 남편하고 얘기해서 부부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그 민주당 부부 출신 의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었죠. 최규성 의원하고 이경숙 의원 여연 대표 있었던 17대 국회 때. 또 김근태, 있었죠. 인재근 전 의원이 있었고 그렇죠. 심규섭, 김선미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게 이제 김선미 의원을 좀 아는데 열린우리당 때 이 김선미 의원 얘기 제가 좀 할게요. 그냥 사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분도 좀 기구해요. 남편이 그 의원 하다가 코골이 수술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중간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2002년도에 돌아가셔서 재보선을 했는데 그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낙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 대신 남편이 사망하고 열린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하시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때 한번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셔서 저도 그때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그런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거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금 임미애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최고위원 경선 그 득표율은 7위예요. 그래서 그 좀 당선 가능성은 사실 희박한데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저력을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출마의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예 가능성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
인미위원을 주목해달라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 아까 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 후보를 갖다 비난하는 그런 그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비전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분이 물론 도지사 출마도 하고 뭐 그랬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서 전국적 단위에서 선거는 처음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차분히 밝히면서 이제 설득을 해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어쩌면 큰 무대에서의 첫 시험대인데 이거를 통해서 뭐 당선이 되시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지도가 일단은 굉장히 높아졌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께서는 뭐 저는- 질문이 좀 있으시니까 한번 좀 덧붙여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득표 전략으로 보면 지금 아까 그 수석 최고위원은 양측 모두 지금 하늘의 뜻에 맡긴다고 한다는 거는 3대 3으로 지금 다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 팀에서 그렇죠. 뛰어들 때가 좀 마땅치가 그러니까 않으신 지금 이게 그런 그리고 느낌이 좀 굉장히 있네요. 늦게 후보 등록을 했어요. 아, 근데 아이고 나 한번 해볼란다 그냥 그래서 등록을 했고 남편이 강하게 권유를 했고 이게 뛰어들었는데 득표 전략으로 보면 지금 특정 후보한테 줄 선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대구 경북의 대표성 좀 어필을 하고 그랬다면 그 이 어떤 앞으로의 대구 경북 정치에 대한 어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칫하면 양지에 권력 있는 쪽에 어필하는 이미지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인미의 정치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은 또 지역에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충고도 많이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선거를 통해서 5명 최고위원이 추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2명은 당대표를 따로 또 저기 당대표가 2명을 또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정청래 후보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1000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과 청년이라고. 그리고 여성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쎄요. 뭐 많이 들어가면 저는 여성 입장에서는 좋으나 그 의지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구 의원께서 여성 최고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두드러지는 게 그 여성 최고위원이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와서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올라섰다는 거 이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이 제도적으로 보면 룰로 1인 2표제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1인 1표제 그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선거기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이 여성 유권자들한테 또 어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계속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젠더 이슈라든가 여성 유권자들의 어떤 중요성들이 많이 강해지면서 이걸 정치권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정치에서도 여성 대표성에 대한 중요성들이 이번 전대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후보군이 많이 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여파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 여기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여성 정치인들도 좀 어떤 그 이렇게 질적으로 여성 대표성과 어떤 전문가 대표성에 대한 좀 정치를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여성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여성이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그 이 힘이 세고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정치가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그 정치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앞으로의 할당 소수자 할당 부분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여성주의 정치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높여가는 좀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숨겨 있는 하나의 또 의미인 것 같아서 구 의원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던질게요. 저 김용, 이성윤 의원 두 분이 지금 5위권에 걸쳐 있는데 누가 문 닫고 최고위원에 될지 자 좀 예측을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하나 둘 셋. 김용. 두 분이 동시에 하는 거는 그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최민희, 서미와 임미애 후보의 걸어온 길과 정치적 자산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국회 재보핑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옳은 글이 하나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드리면 아주 그냥 직설적인 발언이에요. 싸우는 건 좋은데 최소한 미래는 담보하는 선에서 싸우면 좋겠다. 지들 편만 생각하느라 항상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은 이제 한자성어 중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을 보면 화이부동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한 줄 논평으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구 의원이 항상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최민희는 변동성 높은 대장주. 왜냐하면 요즘 주가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아주 많거든요. 주식의 이 세 분을 표현을 하면 최민희 의원은 변동성 높은 대장주다. 왜냐하면 지지층의 높은 몰입도로 표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주가 변동성이 크듯 논란과 비판의 파급력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고요. 서미화 의원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가치주다. 뭐 장애인 인권 전문성과 선명성을 바탕으로 본 경선의 안정권 내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표를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봤고요. 임미 의원은 저평가된 소형 우량주다. TK라는 민주당의 험지를 기반으로 뭐 단단한 내공을 쌓은 정치인이지만 지금 정치적 가치 대비해서 득표율에서 제대로 된 시세의 반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쏙 들어오는 비유 같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구분짓지 않고요. 여성 최고위원은 1000개의 눈이다. 어떤 의미에서요?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정당을 찬양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은 한 개의 눈을 가졌지만 정당은 1000개의 눈을 가졌다. 이게 이제 정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쓴 시인데 저는 이번에 나온 이 여성 후보들이 남성이 보지 못하고 당대표가 보지 못하고 민주당 기득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의 이면까지 좀 두루 넓게 보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여성주의 정치에 대한 그런 눈을 기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000개의 눈이다. 오늘 한 줄 논평은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보다 훨씬 유익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자,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구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